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기막힌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전 어렸을 때 한 사람이 겪는 불행의 총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어렵게 살면 나중에는 형편이 나아진다거나 젊었을 때 좋은 일만 있었다면 나중엔 고생할 날이 온다고 생각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생각이지만 그땐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조금 불행했거든요. 물론 불행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시작이 보육원이었으니까요. 사실 보육원에서의 일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 맡겨지기도 했고 거기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경로로 맡겨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어린 탓에 곧바로 입양이 되었고 지금의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렇게만 보면 보육원에서 시작했어도 곧바로 부모님을 찾았으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도 불행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양부모님이 제 친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양부모님께선 저를 입양하셨지만 한 번도 그런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두 분은 여느 부모님들처럼 늘 다정하셨고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하시는 그런 평범한 부모님이셨습니다. 가정 형편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니 제가 설마 입양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척 활발한 아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여자지만 뛰어놀기도 많이 뛰어놀았고 친구들을 끌고 다니며 동네를 헤집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활발한 유년기를 보내고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난한 사춘기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성격은 많이 차분해졌고 특별히 부모님께 반항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제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네요. 사진을 발견한 건 양어머니의 옷장에서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주말에 놀러 나가기로 했는데 평소엔 잘만 입고 다녔던 옷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던지 옷장을 아무리 뒤져도 마음에 드는 옷이 없길래 혹시 양어머니 거라도 입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옷장을 뒤졌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사진 속의 저는 웬 모르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아이 사진이야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찍을 수 있지만 사진 속 여자의 미소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땐 사진보다 옷이 먼저였고 양어머니의 옷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에 문득 사진이 생각나서 양어머니께 여쭤봤지요. 엄마, 나 엄마 옷장 보다가 사진 하나 봤거든? 내 어릴 적 사진인 것 같던데 웬 모르는 여자랑 같이 했더라? 그거 무슨 사진이야? 응? 아, 그 사진? 그거 아주 예전에 엄마랑 알고 지내던 분이랑 찍은 사진이야. 그렇구나.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라니? 다른 아줌마가 나 안고 찍은 사진을 따로 상자에 보관하는 게 좀 이상해서. 혹시 그 아주머니 이제는 못 보게 됐나 하고. 아, 그렇지. 그 아줌마가 좀 멀리 가서 이젠 못 봐. 그래서 보관한 거야. 그랬구나. 난 또. 양어머니는 사진을 보관한 이유를 적당히 얼버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중학생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양부모님의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가 없었어요. 두 분의 표정에 드러난 것은 당혹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사진의 존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두 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온통 사진 생각뿐이고 학교에 가서도 집에 돌아와도 항상
사진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결국 양부모님께 다시 묻고 말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고 묻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그 사진 도대체 뭐야? 응? 사진? 무슨 사진? 그때 왜 내가 엄마 옷장에서 발견한 그 사진 말이야. 엄마 아는 아주머니가 나 안고 찍은 사진. 그거 정말 엄마 아는 아주머니랑 찍은 사진 맞아? 당연하지.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나야 모르지. 엄마 지금 말할 때마다 계속 눈 깜빡이는 거 알아? 엄마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때마다 눈 깜빡이잖아. 내가 언제? 도대체 그 사진이 뭔데 그렇게 숨겨?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답답해. 그냥 좀 알려주면 안 돼? 나 종이의 사진 생각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수업도 못 듣는다고. 하지만 알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마음이 아플지 안 아플지는 들어봐야 알지. 그냥 좀 얘기해줘. 응?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시던 양아버지께서 입을 여시더군요. 여보, 그냥 말해줍시다. 평생 숨기고 살 생각도 아니었잖소. 하지만 이제 사춘기인데. 저렇게까지 아는데 말 안 해주는 게 더 이상하지. 그냥 내가 아리다. 그러더니 양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제껏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넌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란다. 2살 때 보육원에서 입양한 거야. 그 사진은 네 친어머니 사진이고. 양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게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지요.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양부모님이라니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후 양부모님께선 그간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입양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저를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키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양부모님의 배려를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냥도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되어버렸으니 상태가 더 심각했지요. 겁이 많아서 가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말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가 없었고 부모님과는 더더욱 대화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절 걷어주신 양부모님이 믿거나 싫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두 분께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에요. 다만 당시에는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두 분을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뿐이지요. 아마 양부모님께선 그런 제 태도가 무척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거의 1년을 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계처럼 씻고 집을 나와 유령처럼 학교를 떠다니고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아서 제 키가 이렇게 작은 건가 봐요.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도 양부모님께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두 분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셨고 저리에 밥을 차려주셨어요. 심지어 제 생일날에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저를 위해서 따로 케이크와 선물까지 문 앞에 두셨지요. 두 분은 그만큼 제게 정성을 쏟으셨고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네요. 거의 1년 만에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께선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대답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두 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네요. 그 후로는 또다시 평범한 학창시절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강박적인 생활이 지속됐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받아들이게 된 후에도 양부모님께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제게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죄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더라고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이렇게 키우셨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생각하면 고맙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침에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아침을 차려드렸고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양부모님께선 그걸 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렇게 티나는 일 말고 공부를 잘해서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잘 돼서 받은 은혜를 갚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고만고만했고 차라리 집안일이라도 돕자 싶었던 거지요. 그렇게 강박에 가까운 학창시절이 지나고 저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대학이어서 양부모님께서 무척 좋아하셨네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고요. 하지만 학비 문제 때문에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두 분께서는 학비를 내주시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한 푼도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결국엔 양부모님께서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하고 학비와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정말 숨 쉴 틈 없이 일했고 어찌저찌 학비를 마련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네요. 대신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양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곧바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양부모님께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양부모님께선 집에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인데 뭐하러 일찍 나가냐고 말리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양부모님께서 절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두 분께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방을 구했고 그곳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는 꼬박꼬박 양부모님께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때 제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달리 취미나 돈 쓸 곳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양부모님께선 깜짝 놀라시며 아직 두 분 모두 일을 하시니 용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두 분께 떠안기다시피 보내드렸지요. 그렇게 회사에서 3년 정도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처음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양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게 사는 낙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3년 정도가 지나니 점점 허망해지더군요. 아니, 허망한 것보다는 좀 외로웠던 것 같네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거둬졌고 도중에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자라다 이제는 다시 혼자였으니까요. 저라는 여자의 삶에서 기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 누구랑 말이라도 몇 마디 나누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었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회사 여자 동료가 자기 대신 소개팅을 나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서 어렵게 잡은 소개팅인데 일이 생겨서 도저히 못 갈 것 같다며 그냥 자리만 지키다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업무 하나를 맡아주기로 하고요. 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 치고는 대가가 괜찮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동료가 알려준 장소에 나갔더니 되게 무뚝뚝하게 생긴 남자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처음엔 저도 남자분도 둘 다 서먹서먹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나가본 게 처음이라 그랬는데 남자분도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야 대타로 나간 거고 자리만 지키면 되는 일이라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자분은 소개팅 자리 내내 땀까지 흘리시더군요.
그날은 저녁도 먹고 차도 한잔 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분과 만날 일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자분이 묻는 말에 저는 대체로 단답형으로만 대답했고, 제가 어디 가서 미인 소리 들을 만한 얼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남자분한테서 문자도 아니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명함까지 받아놓고 저장을 안 하는 건 어쩐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장해뒀는데 이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분은 생긴 것과는 다르게 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주말에 약속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가 그 주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네요. 시작은 그렇게 어색했지만 만남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저는 그 사람에게 빠졌습니다. 사실 성격이 그렇게 살갑지는 않았어요. 얼굴 생김새만큼 성격도 무뚝뚝해서 말수도 적고 좀 차가운 편이었고요. 저랑 만나는 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양해를 구하고 맞는데 세상 차갑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랑 있을 때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가끔은 말까지 더듬었네요. 그게 귀엽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빠진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어요. 저 사실 입양됐어요. 네? 입양이요? 그럼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시라는 건가요? 네. 보육원에 있던 저를 지금의 부모님이 입양하신 거예요. 꽤 커서 입양되셨나 봐요. 아니요.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중학교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저런 세상을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어요. 그때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었죠.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참, 그런데도 이렇게 밝으시니 대단하시네요. 제가 밝아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니, 미선 씨가 왜요? 미선 씨만큼 밝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늘 웃고 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회사에서도 저는 늘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굳이 웃을 일도 없는데 남보기 좋으라고 웃는 건영 내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마다 항상 웃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말이죠. 저보고 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제 마음을 깨닫고 난 뒤로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닫히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열리는 것도 순식간이더군요. 평소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으려 늘 거리를 두고 살던 저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 늘 같이 붙어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전에는 결혼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를 만난 후로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당시 남자친구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을 만날 때 결혼부터 생각할 나이였고 거기다 저까지 결혼에 적극적이었으니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돌이켜보니 진짜 이상한 일이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만 계셨어요. 그날은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건 숨길 일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다 말했던 터라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게 걱정이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아버님의 질문 폭탄이 쏟아졌어요. 그래, 지금 부모님이 양부모님이시라고? 네, 어렸을 때 입양돼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이세요. 혹시 몇 살 때 입양됐는지 아나? 2살 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원에서의 일은 기억나나? 어떻게 보육원에 가게 됐는지 같은 거.
아니요. 너무 어렸을 때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네. 사진 같은 것도 없고 원장님께 따로 들은 것도 없어서요. 그럼 혹시 어디 보육원에 있었는진 아나? 아니요.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몰라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 일에 관해선 양부모님께 따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만. 그럼 혹시 지금 이름이 원래 이름인가? 아니요. 양부모님께서 따로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건데 아버님은 이상하게 제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당시엔 워낙 긴장하기도 했고 제가 입양하라. 아무래도 그런 게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식도 무난하게 치렀습니다. 결혼식 때도 저는 제가 모은 돈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양부모님께선 그것만은 절대 양보 못하시겠다면서 따로 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혼여행 가던 날에는 통장까지 주시더군요. 통장에는 제가 용돈으로 보내드렸던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 통장 때문에 양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한 후에는 제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봐야 사실 대단한 건 없었지만요. 이른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영화를 봤고 주말에는 둘이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고 소파에 들러붙어 종일 TV를 봤죠. 하는 일로만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 저와 남편은 늘 함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다는 게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쉬는 낙엽처럼 출근길이 건조했지만 결혼한 후에는 마냥 좋기만 하더군요. 남편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 잠이 안 와서 산책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함께 나가자며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는 남편 덕분에 늘 든든했지요. 남편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님이 안 계시기는 했지만 시아버님도 제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거리가 꽤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어쩌다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모이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굳이 명절 음식이니 뭐니 할 필요가 뭐 있냐면서 시아버님이 전부 사다가 준비해 두실 정도였네요. 정말 좋은 분이셨지요. 그런데 그런 시아버님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엔 남편이 주말을 끼고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매번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없으니 넓지도 않은 집이 휑한 느낌이더군요.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시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남편도 없는데 집에서 뭐 하냐며 바람이라도 쐴 겸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원래 쇼핑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걸 시아버님과 함께 갈 생각을 하면 조금 껄끄럽기는 했지만 일부러 전화까지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거절하기도 그렇더군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부랴부랴 나갈 채비를 했네요. 시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 전체를 몇 바퀴를 도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려고 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글쎄 제 가방을 사려고 하신다더라고요. 가능하면 당신이 직접 골라주려고 계속 둘러봤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저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명품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가방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아버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사실 가방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해서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라며 결혼하고 축하 선물 한번 못했으니 오늘 꼭 사주겠다시면서 다짜고짜 근처의 가방 매장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가방이 예쁘긴 예쁘더군요.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제 눈에는 다 예쁘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100만 원 밑으로 가는 게 없더라고요. 아버님,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돈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가방 하나 못 사줄 것 같으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요. 저 이렇게 비싼 가방 들고 다닐 데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너도 사회생활 하는데 이만한 가방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지. 그래도 너무 비싼데. 그렇게 저는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시아버님은 그래도 하나 사라고 하시고 매장에서 꽤 오랫동안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그 모습이 좋아 보였나 보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던 매장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아버님, 따님한테 가방 선물하시려고요? 직원이 보기에는 저와 시아버님이 부녀지간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시아버님이 나서셨어요. 이 녀석이 아빠가 사주겠다는데도 도무지 고르질 않네요. 적당한 가방 하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어머, 따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아버님 드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적당한 제품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넉살 좋은 사람은 결혼해서 시부와 아빠와 딸처럼 지내기도 한다지만 저는 그런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먼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며느리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결국 그날은 직원이 추천해준 가방 중 하나를 골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백화점에서의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어요.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를 딸이라고 말하는 시아버님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거든요. 하지만 딱히 기분 나쁠 일은 또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명절이 되어 또다시 시댁에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마침 명절 직전에 남편이 승진해서 저녁상 대신 술상을 차렸고 시아버님과 남편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지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그냥 옆에 있었고요. 그러다 술이 떨어져서 더 가지러 부엌에 갔다가 찬장에서 웬 사진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그땐 정말 누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찬장 한쪽에 깊이 숨겨진 사진에는 시아버님과 어떤 여자가 작은 아이를 안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눈에 익었어요. 바로 양어머니가 장롱에 숨겨두셨던 사진 속의 여자였던 거죠. 그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아버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데 저는 혼자 부엌에서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저는 곧장 다시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양어머니가 갖고 계신 사진을 다시 보았죠. 역시나 두 사진에 나오는 여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 친어머니였지요. 그때야 모든 것이 이해되더군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날 왜 시아버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입양되었을 때 애를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는지, 왜 그동안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그리고 백화점에서 저를 딸이라고 말하며 흐뭇해하시던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육원에 버린 친아버지였어요.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시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처럼 지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시아버지의 전화는 전부 차단했고 가끔 주말에 남편과 찾아가도 눈도 마주치질 않았네요. 고작 2살 때 저를 보육원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사람처럼 잘해주는 게 너무나 가증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에 양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져 시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댁이 거리가 있고 평소에도 자주 왕래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럭저럭 마음이 정리가 되더군요.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만나도 냉랭하니 시아버지도 더 조심스러워했지요. 그렇게 점차 시댁과 멀어져 가던 어느 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무사히 낳았어요.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아이는 무척 건강했지요. 초산치고는 쉽게 낳은 편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는 동안 밥도 못 먹고 기다렸고 아이를 만난 해에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출산 직후라 몸에 힘이 없어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데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출산을 축하한다며 첫 식사는 꼭 자기 손으로 차려주고 싶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찌푸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시아버지가 진수성찬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밥상을 보자 꾹꾹 눌러두었던 아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버리지 말지. 이제 와서 이러면 지난 제 세월이 보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오만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가장 강했던 건 분노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가, 이제 왔구나. 수고했다. 내가 너 든든하게 먹으라고 상을... 지금 이걸로 퉁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어림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시아버지가 차린 밥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제 입을 틀어막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네요. 놔둬라. 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뭘 안다는 말씀이시냐고요? 그래요. 나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2살배기 아이를 보육원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아빠 행사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난 세월 갚을 거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소란에 놀란 간호사들이 우르르 제 병실로 찾아왔고 난장판이 된 병실을 보고 또 한 번 놀라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병원도 산후조리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사정을 물었지만 저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고 미뤄두었네요. 그렇게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얘기 다 들었어. 다 들었으면 내가 왜 이러는지도 알겠네. 난 용서할 생각 없어. 여보,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더니 남편은 제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또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소비자는 제 어머니가 맞았어요. 하지만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없이 아들 혼자 애 키우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저를 떼어내 몰래 보육원에 버리셨다더라고요. 그 후 아버지는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지만 제가 너무 빨리 입양된 탓에 찾지 못했고 형소 지병을 갖고 계셨던 할머니는 비밀을 간직한 채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저를 계속 찾아다니신 것 같았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던 시어머니와 재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몰래 저를 찾아다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 단번에 잃어버렸던 딸인 걸 알아차리고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거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더군요. 기구한 제 삶도 잃어버린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맸을 아버지도 그냥 모든 것이 다 너무 슬펐네요.
하지만 이미 30년 넘게 쌓인 응어리가 말 몇 마디로 풀어지지는 않더군요. 아버지를 용서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로 벌써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네요. 언젠가는 시아버지, 아니,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며 지낼 수밖에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